여러분들 저기 앞에 시간에 배웠던 교육정보 서비스 특론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하겠다 소개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 다 보신 바와 같이 그 강의 계획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야기를 제가 쭉 풀어나갈 거고요. 녹화가 되는 관계를 아마 좀 경직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초상권을 보호해 드릴 테니까 약속대로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목소리는 어지간해서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한두 번씩 질문하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고대학 대학원생인데 뭔가 답변을 누군가가 봤을 때 멋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학교에 명예가 있지. 이제는 그런 거를 중시 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던지시면, 제가 좀 이렇게 받아서 재밌게 응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 소개니까 다들 여러분과 똑같이 저 역시도 이렇게 포샵 처리를 비슷하게 하거나 안 되면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필터 효과가 강하잖아요. 필터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사진, 10년 전 사진 이런 걸로 해서 저 자신을 위장하는 그리고 전형적인 우리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모두 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많이 좀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을 좀 많이 내서 강의에 전달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 앞에서 특강을 했는데 학생들의 또 요구사항 중에 상당 부분은 여전히 주입식으로 개념부터 설명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그거 인터넷에 있거든? 아니면 그거 책 사서 두 권만 읽어보면 되거든? 뭐의 개념, 뭐의 이해, 뭐의 역사. 사실 그런 강의를 맡고 채우긴 충분한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참여, 공유, 개방, 뭔가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할까? 제가 주로 강의 특강 나가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보 공개를 활용하는 방법. 근데 본인이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공무원인데도 그 내용을 몰라. 개념부터 알고 싶대. 그걸 무슨 주입식으로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박사를 하시고 석사를 하시고 공부하시려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방법, 자기만 리서치해 나가는 방법에 자기 원리, 철학을 하는 거고 그 여러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도되기 쉬운 게 뭐냐면 방법론에 도취되는 거. 그래서 계량에만 집중하는 거. 계량이 전부는 아니에요. 계량은 로봇이나 기계가 하는 정량적인 분석이죠. 물론 수학을 못해서 계량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계량을 비판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량은 정말 계량을 위한 계량을 해놓고 나서 그 계량 자체가 사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되게 비주얼하게 멋있다. 근데 했네? 돌려봤네? 그렇다고 하네? 그래, 통과. 이거 그냥 잘못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논문 심사 들어올 때 그런 논문 다 깨요. 그래서 제가 논문 심사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너무 깨니까. 그죠?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외국에서는 보면 짐 데이터 같은 분들, 하와이에 계신 미래학자는 제가 만나 뵙고 이야기했을 때 미래를 추정하고 예상하는데 인간의 어떤 프리스크립션, 영감에 의해 가지고 이미지화 되어지는 것을 시도하시더라고요. 근데 휴스턴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통계를 이용한 계량적인 접근으로 미래를 예측해요. 두 개 다 유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적 연구 방법이 있고 정량적 연구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성적 연구 방법을 취했을 때에는 이렇게 막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너무 그 방법론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방법론 좋은데 그 방법론을 공부하시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교육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교육, 현실은 힘들어도 이런 레이아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 이렇게 내가 전달만 해주고 받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쓸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런 전통적인 교육 방식의 교육학자가 전혀 아니에요.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있어서의 교육은 제가 쓸 수 있는 전혀 저에겐 경쟁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뉴미디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지금 졸리다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다 학생들 보고 그걸 다 닫고 오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이 교육 정보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자리라고요.
또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야? 거꾸로 수업 같은 거잖아요. 그죠? 동영상 보고 네가 공부하고 해서 뭐 해요? 토론하자잖아. 그죠? 사실 우리는 그런 거를 지향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고 질문 던지고 더 많은 꿈과 더 많은 가능성을 가져간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마 그것부터가 우리가 이 교육을 처음에 저랑 같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수업을 제일 잘하는 데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메가스터디. 정말 대박 터졌잖아요. 거기서는 공교육을 욕해요. 그 효율성이 비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경쟁을 제대로. 왜 그래요? 공교육은 정말로 공교육 그대로 정말 토론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상상력도 키워주고 꿈도 만들어가고 정말 그런 학원식 주입교육이 채워나가지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현실에서 못하는데 모두가 다 수십 년 동안 그게 옳다고는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 그 부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우리 정치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육 현장, 교육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튼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늘 학생들이랑 그 고민스러운 내용이 전달해 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개념부터 할까? 그러면 참 강의가 지루하긴 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받아 적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겠다. 그죠? 내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내가 정리해서 한 번에 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해서 써야 될 노트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요, 로봇 기술이 다 해요. 인공지능을 배우고 있잖아. 소셜봇이 다 해준다니까? 여러분, 큐레이션이 뭐야? 큐레이션. 그런 거 키워드 걸어 놓으면 필요한 거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지식이 물론 체계화되는 기준의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 대학원생 정도쯤 되면 정말 그 이상의 인간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교육의 어떤 그런 다양성과 방법들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욕심내지 않고 세 꼭지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제가 부족하면 하다 보면 또 뭐 많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선 한번 오늘 강의 그 동영상부터 한번 봅시다. 동영상 몇 개를 좀 봤는데 그 중에 요게 좀 재미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요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퀄리티가 좋았거나 구성을 잘 만든 UCC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되게 저렴하게 만들었다. 돈 별로 안 들였다. 편집도 별로 안 한 것 같다. 뭐 45도 얼짱강도 안 시킨 것 같고 필터링 효과 준 것 같죠. 중간중간에 문자 넣거나 그런 것도 안 했다. 요즘에 그런 툴도 무지하게 많은데. 근데 그냥 분명히 전달한 메시지가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부러웠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폭 아저씨들이 깍두기 머리를 하고 벽돌 같은 모토로라 휴대폰을 탁 들고 다니고 그때 카폰이라는 게 있어요. 카폰. 자동차에 진짜 자동차에 전화기가 이렇게 선이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고급차에 그런 모토로라 이렇게 벽돌을 들고 다닐 때 야, 저걸로 한 대 맞으면 아프겠다도 있지만 저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금목걸이 하나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실에 그걸 딱 들고 와서 그걸 딱 들고 강의를 한다거나 폼을 낸다면 여러분 저를 어떤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올드스타?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저는 어려 보이진 아주 늙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옛날 때 얘기를 하는데 마치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죠. 그죠? 그래도 뭐 좀 젊어 보이는 폰을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는 100년 동안 바뀌는 게 없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워낙 전통적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 요즘에 좀 바뀌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도제식 수업 방식이라는 것이 박사학위 제도가 이제 해외에서는 도제식으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식이 되냐면 스승님, 제가 도자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기 가서, 이렇게 물걸레 청소를 한 2년 하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년 뒤에 물걸레 청소만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도자기와 상관이, 인간이 되어야 하느라 버르장머리 염려석 같은 일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분의 어떤 내재화되어져 있는 암묵지의 지식을 캐내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성공하는 어떤
그 성공하는 게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도 그러한 원리 원칙과 철학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의 여러 가지 관계가 한국적 정서랑 선생님과 대학원에서의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라는 것이 갑을처럼 뭔가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렇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또 더더욱 그런 것이 이 변화가 생각이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경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는 공부만이 신분의 변화의 탈출구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공부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부 플러스 여러 가지 부모나 여러 가지 이런 외적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 신분의 유지 또는 고착이라고요. 근데 이 교육 제도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해 당사자가 더 많아졌는데 몇몇 이해 당사자의 힘이 정말 세진 것이기도 하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교육계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고 현직 선생님들이시고 제가 알기로 그죠? 또 뭐 그 외에 뭐 대학에 근무하신 분이거나 다 그러신 분들이고 그죠? 30, 40대가 주를 이루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 놓고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이렇게 실천해낸다는 게 현업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아주 쉬운 얘기 할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달할 내용이 인터넷 공간의 세상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게 좀 약간 뭉클뭉클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빅데이터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웨어러블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얘기 많이 나오죠. 뭐 각기 다른 얘기 같잖아요. 또 그 앞에 얘기는 또 우리를 흔들어 놨던 또 있었죠. 유비쿼터스, 웹 2.0. 그때 너무 어려서 나는 그때 안 흔들렸어.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근데 그때도 우리가 그거가 무슨 스마트 세상, 요 최근에는 또 모바일 세계. 그죠? 이러한 것들이 무슨 되게 뭔가 우리가 느껴졌을 땐 너무 기술이 빨라서 그런 건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대단하다고 소리만 듣다가 또 넘어가. 그리고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없어지지 않고 다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고 때로는 그 모습이 변형되기도 하고 전환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연관 관계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뭐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와. 인터넷 정의 뭐예요? 아무나 얘기해요. 아무나. 인터넷의 정의. 우리 다 인터넷, 뉴미디어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들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려고 오시면 인터넷 정의 뭐야? 백과사전식으로 얘기해 그냥. 거미줄. 오케이. 또 스파이더. 또 뭐? 인터넷 정의가 뭐예요? 인터넷. 너무 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힘든 표정으로 다들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얼굴 절대 안 나옵니다. 목소리만 나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죠. 그리고 뭐 그 알파넷이라고 해서 어드밴스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그죠? 고등과학기술원에 있는 미국에서 연구했던 그 네트워크를 뭐 대학 쪽에 연결된 네트워크, 군사로식으로 시작했던 네트워크를 이제 상업용으로 펼쳐지면서 네트워크들이 또 몇 개전 네트워크로 해서 점점 발전하니까 네트워크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여기 네트워크 아니야? 이 안에는 고대 네트워크라고 고려대학교 네트워크가 있고 어딘가에 고대 네트워크가 다 모여가지고 그 IP를 타고 또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고려대학교는 네트워크 있을 거예요. 또 교육이라면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네트워크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적어도 주로 몇몇 네트워크는 매일매일 갈 거예요. 어떤 네트워크 가봐요? 아무나 얘기해봐요. 매일 하루하루 가는 내가 큰 네트워크 어디 간다. 어떤 네트워크 가봐요? 직장 네트워크. 회사가 혹시라도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에 있는 사내 네트워크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직장 네트워크. 또 뭐 있죠? 학교. 졸업하면 자주 나누죠. 솔직히, 그죠? 근데 졸업하기 전까지는 자주 오는 네트워크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자꾸 네트워크를 보냐에 따라 여러분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이 확률이 높아요? 한국 사람. 맞죠? 근데 다음 본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고려대 하면 학생, 교수 아니면 뭐 교직원. 왜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 밖에 그러한 네트워크 개가 있는데 믿을 만한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국세청 네트워크 중요한 거고 검찰 네트워크 중요할 거 국정원 네트워크도 중요할 거 아니야. 국가 기밀이 많이 담겨 있을 거 아니야. 그 외에 다른 네트워크 중에 또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 음란물, 포르노 네트워크 있을 거 아닙니까? 저작권 위반하는 어둠의 네트워크. 다들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어둠의 손을 뻗치지 않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우리 요즘엔 또 털면 다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전혀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 어둠의 네트워크 분명히 존재해요. 어둠의 네트워크. 그런 안 좋고 악플 달리고 가십거리 있고 욕하는 그런 네트워크도 많은데 왜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냐고. 그냥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소도였지만 제가 그냥 안 좋은 사람인데 답은 지도 없으면서 막 답을 던져요. 그죠? 같이 배우려고. 여러 생태계 중에 인터넷 생태계 자체를 훼손하는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스피어, 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SNS 소셜 네트워크 개, 블로그 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개란 게 뭐예요? 네트워크죠.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이 네트워크는 지도가 있어요? 메비스 네트워크 지도 있어요? 바라바시가 쓴 링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러분들 뭐 혹시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네. 번역서 있어요. 네. 그 책을 보면 인터넷 네트워크에 지도가 없다 그래요. 지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국방 칼스라는 걸 하면서 이제 칼스 시스템이 이제 그 엄청난 전사적 자원 관리 ERP 같은 일종의 그런 로지스틱 관련되어진 일들인데 그 중에서 또 다루고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항공모함 같은 거에 획으로 움직이는 획미살이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항공모함 같은 거에 CAD 설계도는 A4 용지를 몇 장일까? 우리가 공사장에 들어가는 제일 큰 덤프 트럭으로 몇 대쯤 그게 있어야 될까? 그게 다 연결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 맵은 있잖아. 그래야 어느 부위도 고치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저장돼 있다니까. 그거 관리되고 있어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상상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트워크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지도가 있냐고. 설계도가 있냐고. 설계도가 있었다면 이곳은 일찌감치 중앙집권 체계가 됐을 거예요. 분산 환경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누구든지 이곳을 컨트롤하고 싶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인터넷 공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 공간은 지도도 없고 뭐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인터넷에서 우리는 뭘로 항해하는 거야 도대체? 지도 없는 바다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지도 없는 바다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지도 없이 어떻게 살아? 대동여 지도가 없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조선시대에 여행할 수 있냐고. 경험으로? 주소로? 뭐 도메인만으로? IP로? IP가 이제 IPv6가 나오면 되게 많아진다는데 이런 고민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지금 여기 본 것처럼 네트워크 간의 허브나 메타 역할을 해서 메타 역할을 하는 도구예요. 기존의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들 안에 그 구성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지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트워크. 그린다니까? 여러분 고려대학교 블로그 걔 그릴 수 있어요.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DB에 나름대로 페이스북 유저들이랑 기반을 해갖고 지도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려질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겠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페이스북 유저 수, 뭐 데이터 업로드 속도, 뭐 이런 거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개들 간의 매개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곳 네트워크는 없는가? 그 개들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어떤 다리 잘 건너면 네트워크 거리가 단축되는. 네트워크 거리 단축이라는 거는 역시 제가 아까 얘기한 뭐 바라바시 그 책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이 학생한테 갈 때 이렇게 3개 가죠. 그럼 내가 3개 넘어가잖아. 근데 이제 이 학생과 내가 연결되면 한 번에 가잖아. 그럼 이 네트워크 거리가 단축되어지죠.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를 놔야 되잖아. 누가 허브 역할을 하냐는 거죠. 그럼 인터넷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소견은 그래. 응? 그러면 무한한 인터넷에 왜 이런 다리 역할을 하고 메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너무 심각한 표정을 제발 짓지 마시고. 저는 되도록이면 재미있고 그냥 쉬운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 주제 자체가 쉬우니까. 간단해요. 인터넷은 너무나 무한한데 인간이 인지하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인터넷은 호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P가 V6로 넘어가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씩만 방문해도 다 보지 못할 정도의 호스트가 생길 거예요. IP 주소가 생길 거고. 주소는 바로 어떤 방문할 곳이잖아. 주소는. 그죠? 여러분들이 마치 전 세계의 모든 집을 가가호호 다 방문할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살아서 다 못 봐. 그죠? 다 못 보는데 이 무한한 공간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가 무한한 능력을 갖는 건 아니라고. 무한한 공간이 존재하고 내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하나 광속으로 있다고 해서 실존하는 내가 그 무한한 공간을 다 가진 게 아니라고. 그렇죠? 다 방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과 삶의 유한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 얼마나 하루에 많은 시간에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맨날 가는 데만 가요. 대한민국의 몇몇 사이트만 가죠. 쏠림 영상 분명히 있잖아. 대학 가죠. 우리 회사 가지. 그죠? 이메일 한번 체크하지. 페이스북 하면 페이스북 할 거야. 그죠? 트위터 한번 할지도 몰라. 조금 뭐 나는 그림 좋아해. 인스타그램 조금 해볼지도 모르겠다 요즘에. 그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갈 땐 가끔 구글 맵 쓰다가 또 이거 안 되면 구글 검색도 해봤다가 그 다음에 뭐 그런 플랫폼 타고 그냥 뭐 다른 신문 사설이나 뉴스 한번 왔다가 다 들어갔다가 우리 기껏해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인터넷의 체험과 경험을 얼마나 협소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무한대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의 리터러시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석의 문제, 또 정보의 접근 능력의 문제, 정보 활용의 능력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뭘 찾아요? 뭘 찾아요? 서치 엔진에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다에서 매개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내가 필요로 하다면 그물 던져서 뭘 꺼내줘야 돼. 근데 한번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매개가 때로는 편파적일 때는 어떡할래?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페이스북이 요즘에는 광고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 최근에? 처음만 같지 않아? 페이스북이 좀. 처음에 그때 건가 순수해 보였던 페이스북 같지 않다는 느낌 들은 적 없어요? 제가 무슨 아마존인가 어디 쇼핑센터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들어가면 내 뉴스 피드에 내가 봤던 물건과 관련되어진 게 뜬다니까? 추천이 또 떠. 그거 걔네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데 내가 좀 요즘에 관심 가도 어떻게 알았지? 왜 일찌감치 네이버는 내가 전세금을 반환하고 다른 전셋집을 찾으려고 했을 때 포털에 들어가면 그런 광고를 안 띄워주고 내 친구가 보던 광고나 내가 보던 광고랑 왜 똑같았을까? 뭐 이러한 포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오늘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것들이 개인화되어져서 우리에게 검색되어질 때는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분명 일정 부분 프로파일링 된 결과이다. 프로파일링 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오늘 두 번째 만나잖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강의가 지금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앞에서만 눈 맞으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재밌어서 웃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리고 난 여러분이 학점을 준다고 하는 뭔가 권력 관계가 조금 있잖아. 완전히 둘이 수평적인 관계가 친구는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날 모르니까 말 잘못했다가 또 제가 또 성깔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되어지잖아. 그런데 우리 사이에 호혜평등으로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서로 툭 터놓고 서로가 어떤 거라고 하는 거 정보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프로파일링 우리가 딱 되면 우리가 서로 간을 본다거나 서로가 좀 이렇게 체크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뭔가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좀 빠른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좀 빠르잖아. 근데 어떤 포탈이나 어떤 검색은 이미 그런 걸 하고 있다니까? 기분이 좋거나 말거나 알게 모르게. 그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교육은 그렇게 할 수 없나?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 거야. 피교육자 입장, 피교육이라고 요즘 잘 안 하죠. 학생 입장에서. 그죠? 또 뭐 동료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뭐 이제는 요즘에는 뭐 반드시 학생이 또 수업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역할을 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그죠? 모니터링 될 수 있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여튼 중요한 거는 검색은 놀랍게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계 검색도 나오고 있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 다음에 기존의 포털 같은 데에서는 기존에 이제 맞춤형 검색. 그죠? 포털에서. 또 요즘에는 모바일은 또 뭐가 달라요? 화면이 작잖아. 그리고 우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터치하잖아. 자판을 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무리 크다고 해도 6 플러스, 노트 이 정도잖아. 여전히 이 콘텐츠는 생산보다는 소비에 가까운 미디어잖아. 여러분들 나는 아이패드로 아이패드나 나는 갤럭시 노트로 논문 썼어요. 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제가 선물 드릴게. 너무 훌륭한 학생이야. 눈 나빠진 거 아닐까? 수술하자. 요즘에 개안 수술이 있던데.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가끔 이제 그걸로 영화 찍고 막 해상도가 좋더라는 말은 하시는 분도 있고 실험적으로 해요. 이제 그런 분들 빼고 진짜 그 미디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물리적 특성이 미디어의 소비에 좀 가깝잖아, 지금은. 그리고 생산하기 쉽지 않잖아. 생산을 노트북 일단 열고 이렇게 폼 잡고 앉아 엉덩이에 좀 붙이고 해야지 뭐가 되는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검색이 다양하게 분화되어지고 있는데 검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뭐예요? 검색을 어떤 기준값으로 땡겨올 것이냐. 그 매개값이 중요한 거예요. 메타값이 중요한 거예요. 은유가 중요하고 메타포가 중요하다고. 온톨로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시멘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유가 중요한 거야. 은유. 이젠 다중적 은유. 왜? 나는 섬세하니까. 이게 마케팅 용어지, 그치? 그죠? 나는 부드럽게 나를 다루어줘야지. 일반 애들처럼 다루지 마. 나는 남다르니까. 개인화 시대. 당연히 남다른 너에게 맞는 너만이 좋아할 수 있는 테이스트의 검색 쿼리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응답값을 줘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오늘날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야? 데이터가 커져야 되겠죠. 빅데이터가. 그죠? 기존에 정형화되어진 데이터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좀 더 섬세하게 프로파일링하고 다루고 너가 진짜 원하는 걸 얻기 힘들다. 너도 미처 몰랐던 네가 머리 긁적임은 비호감이란 표시라고 하는 것을 인문학적으로 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머리를 몇 번 만지는 너만의 그 습관이 보일 때에는 CCTV가 감지하고 너에게 다른 수업의 어텐션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비헤이브, 작용을 주어주겠다. 오브젝트인 너한테 그 값을 주겠다. 뭐 이렇게 설계해보자는 거죠.
빅데이터가 교육에 들어간다면 예로.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이면서도 하면서도 도도하게 오고 있는 기술의 얘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현업에서 학교 가르치니까 너무 먼 얘기 같잖아. 그지? 먼 얘기 같은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 읽을 때 학번으로 읽고 무슨 죄수야? 번호를 읽고 앉아있게? 주민등록번호, 전화하면 맨날 주민등록번호부터 이야기하십시오.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장되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또 뭐 확인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래. 여전히 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확인되는 인생이야. 대표적인 무슨 데이터예요? 정형 데이터야. 정형. 고정화되어진 데이터. SQL로 스트럭티드 되어있는, 구조화되어지는 쿼리를 가지고 있는, 그때 잘 불러오는. 그렇죠? 그래서 관계 데이터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보울값으로 0, 뭐 1, 뭐 0, 뭐 1, 2 이딴 식으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뭐 학점이 얼마냐, 국어, 영어, 수학을 듣고 있느냐 마느냐, 이러한 것들로 그 학생을 나는 온전히 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계시지만 공부 좀 잘하는 애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 학생의 뭐 페이스북이 있다면 페이스북, 지들끼리 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감정 표현에 대한 어떤 이모티콘, 뭐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검색 엔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검색 엔진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메타 값으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게 네트워크 연결고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네트워크 연결고리. 그래서 이음매 역할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개와 개 사이의 브릿지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했을 때 이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효율적이냐는 거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뭐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나 공부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무뎌져서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큰 어떤 통찰력을 주고 놀라움을 주고 자극을 주진 않아요. 사실은.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만나는 게 그렇게 흥미롭고 막 설레이고까지는 많이 못해요. 그럼 이게 좀 줄여야 되겠죠, 일을. 그죠?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학생들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이런 학생들을.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만나면 되게 설레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고, 그런 대화를 하니 니들이? 막 이러면서 니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냐? 막 이런 얘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또 저는 공대에 있으니까 공대 쪽이 아닌 예술계 선생님을 만나면 할 말은 또 없는데 한번 이렇게 부딪히면 놀라면서 그렇게도 배울 수 있구나. 그럼 뭐예요? 엉뚱한 계열과 엉뚱한 사람이 만나면 창조적인 것이 생길 수 있는 여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누군가 나를 만나게 해주면 좋겠죠. 근데 사실 비슷하지 않은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학습하거나 체험하거나 하는 또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 등에 대한 어떤 거래 비용이라 그래요. 거래 비용. 그죠? 거래 비용이 높아요. 거래 비용이. 그럴 거 아니에요. 생뚱맞은 사람 만나는데 힘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 소개팅 같은 거 여러분 혹시 하시면 뭐 내가 좋아하는 취향 이런 사람이 좀 마치 생뚱맞은 사람 나 좀 이렇게 싫다 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은 또 공부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고, 또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거나 좀 그러지.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중학교만 나오신 분 중에서 인사한성 좋으신 사람을 꼭 찾습니다. 개성 있는 선택이야?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왜 없어? 우린 유유상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 편안함도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 기대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그러나 의외로 그 리스크가 큰 데에서 충돌이 오는데, 그러한 표현들을 네트워크 이펙트로 봤을 때에는 네트워크 경로가 단축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나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네트워크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그를 통해 동서양의 만남, 생뚱맞은 문화의 충돌,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받아들였을 때 문화가 융성하더라. 새로운 자극이 생기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업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 사물, 서비스를 다 연결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이 책상이 연결될 거야. 이 책상 연결하면 어디였을래? 이 책상에서 무슨 값이 나오는데? 의자가 연결이 될 거야. 그죠? 의자에 어떤 센서를 넣었길 연결되고 연결된 센서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수업에 무슨 도움이 되고 수업의 평가에 무슨 도움이 되며 수업 계획과 수업 진행과 수업 분석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도움이 줄 수 없으면 굳이? 그죠? 뭐 왜 넣어야 되는데? 인간 사물 서비스 연결되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돕는 플랫폼 서비스가 또 있대요. 그죠? 사물과 주위 환경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물리적 기술도 있대. 당연히 물리적 기술도 있겠죠. 그래서 초연결 사회가 되면 어떤 인터넷? 사물 인터넷. 코스코가 또 뭐라 그랬어요? 네트워크 업체가 시스코에서 뭐라 그랬어요? 만물 인터넷.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에브리띵까지 확장되어졌고 주소도 다 할당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사람들끼리의 소통도 굉장히 벅찬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업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고민을 해요? 새로운 연결에 나는 어떤 그물을 던져서 이 네트워크계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서 여전히 이 사람들은 내 검색 엔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까? 그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거기에 매개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냥 예로 제가 그냥 올레매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는 걸 그림을 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가 되고 싶고, 그죠? 카카오 다음도 모바일로 메신저 기능인 카카오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도 모바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다음이 얼마나 오래된 회사예요. 미디어 다음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즈가 1994년인가 5년도에 아마 뭐 한메일 하면서 시작됐을 거예요. 한메일이 나올 때가 미국에서 MSN에서 왓메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왓메일. 막 그 정도쯤에 시작한 회사예요. 그 라이코스와 야후와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은 회사고 구글이 들어와서 또 견뎌냈던 회사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그죠? 왓츠업이라고 하는 걸 보고, 왓츠업과 비슷하잖아요. 뭐 메시징 서비스. 어떤 회사? 카카오. 그죠? 드래곤플라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게임도 하고. 맞나? 그 공룡 나와서 막 쏘고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또 무슨 게임이지? 쿠팡인가 뭐죠? 뭐 이렇게 있죠? 뭐지? 무슨 게임 있지? 그런 건가요? 하여튼 뭐 카카오 회사는 게임도 몇 개 있잖아요. 뭐 그런 게임도 막 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모바일로 얼마 안 된 회사가 미디어 다음을, 그죠? 인수합병했잖아요. 결국은. 그 단문 서비스 같은 거를 무료로 해주는 거. 그죠? 그거 하나. 메인 서비스를 가지고. 모바일 분야가 놀라운 거예요. 이제 모바일에서 여러분들 소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뭔가의 변화가 기업의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바꾸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된 세계에서 내가 포털이 되고 싶고 관문이 되고 싶고 새롭게 연결되어진 세계일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도전이 생기는데 그때 내가 플랫폼이 되고 싶은 거예요. 플랫폼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새로운 세계에 내가 관문이 되어주는 거고 윈도우, 창문이 되어주는 거고 그런 새로운 세계를 넘어갈 때 내가 뭐예요? 게이트가 되는 거야. 게이트가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때요? 내가 여기서 딱 자리 잡고 문을 딱 열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뭘 할 수 있을까? 출결 관리 확실할 것 같지 않아? 늦게 오면 다 죽은 거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 여기 말고 어떻게 들어올래? 이게 문인데. 담 타고 들어올 거예요? 이 문을 장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여기를 바라보실 때
내가 셀룰로 파란색 투명한 셀룰로즈 알죠? 만화할 때는 거, 그치? 파란색 셀룰로를 쫙 넣거나 여기다가 알게 모르게 분을 쫙 바르도록 해서 들어와. 그러면 얘는 뭐야? 이미 들어올 때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왜? 색깔을 뻘겋게 셀룰로판을 통과해서 본다거나 뭘 매개한다는 건 뭐예요? 중간에서 내가 말 전달을 조금 장난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직접 소통하면 좋은데 관문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해. 이 사람은 아무런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 오후 2시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 밥 먹으러 가서 오후 2시. 오후 2시에 그냥 훌륭하신 분이고요. 여기에 정치적 외압이 들어가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큰 업체가 너희한테 광고 한 수십억 때리는데 좀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우리 밥집 옆에 하나 껴서 넣어줘라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 또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저 사람 위치값이 들어오면 그 위치 보고 그 위치에 배달의 민족에서 나 추천하는 몇 개 업체를 한 번 더 껴줘라. 그럼 얼마 더 찌어줄게.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대동강물을 파는 거야, 그냥. 지가 한 건 하나도 없고. 그런 싸움이 지겹게 얼마나 오래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포털과 신문사들의 싸움이었잖아. 신문사 주장이 그거잖아. 내가 쎄빠지게 기사 만들었는데 니들이 돈 버는 것 같다?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또 포털에서는 야, 빼. 좀 주기도 했었어요. 주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적대는 거야. 그럼 니들 바로 가져가. 그럼 우리의 링크 걸지 마. 링크를 안 걸었어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가네? 뉴스가 누가 봐줘야 뉴스지. 무가지로 공짜로도 막 넣어주는 게 신문인데 좋은 신문은 막 그렇게 넣어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논리보다 힘의 싸움에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포털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넣어주고 싶은 것도 그렇게 아니야, 마음은. 막. 너희들이 왜 우리들의 사설들을 다 키워드로 한 장에 요약해서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이 잘 보여달라고 해서 기사의 배치를 좀 위로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 우리는 기계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선별해서 자동으로 올리지 사람이 한 짓이 아니야. 기계가 가중치가 바뀌는데 그건 알려줄 수는 없는 거야. 맞잖아요. 우린 너희보다 투명해. 니들은 사람이 빼잖아. 전화하려고 오면. 뭐 이런 식의 이제 가불방론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수문장이기 때문에. 포털은 게이트를 지키는 거예요. 인터넷은 지도가 없는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문을 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어서 접점이 열리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 충돌이 있고 놀람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접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크 코스트와 메릿 비용이 많이 드는 무슨 짓을 해야 된다. 네트워크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카카오는 국내 서비스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잠김 효과 서로 다 연결되어져서 못한 고 그죠? 라인은 해외에선 강하니까 라인은 외국에 강할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여튼 간에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그죠?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문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문을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면 너무나 많은 로우 데이터들이 들어오잖아요. 로우 데이터를 들어오는데 로우 데이터를 훅 따보면 그걸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아무도 이용하지 않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그 로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잘 수선하고 정돈하고 정리한다고 하는데 그죠? 그 과정이 이제 역시 알고리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알고리즘도 역시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는 사람이 생각해 놓은 인위적인 길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문이야. 여기에 문이 하나 열어놨어. 이거밖에 못 들어와. 오케이? 인정. 그죠? 그런데 이 문에 나는 그냥 아무나 순서 없이 들어오게끔 하긴 했어. 인데 이 문을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이 문을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런 동선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지? 라고는 예측 가능하잖아. 이쪽 문으로 뒤를 열었다면 뒤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예측 가능할 거 아니야. 경로 의존적인 설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회과학에서.
이건 일종의 로열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들은 굉장히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연쇄적인 게 일종의 뭐 연관관계를 통해서 경로 의존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습관이건 뭐건 간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네트워크의 매개자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해 놓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적인 경로를 좋은 의도로 변경할 때가 있고 나쁜 의도로 훼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분야의 검색 엔진을 만들던 교육 분야의 검색을 공부하시던 교육 분야의 공부를 하시더라도 교육적인 철학이나 원리나 원칙에서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하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오늘날 저는 인터넷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되게 오래전서부터 인터넷은 자유롭다는 걸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독립 선언했던 걸 되게 좋아했고 인터넷은 정말 자유의 공간이고 뭐 누구나 와서 기회가 있고 어떻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인터넷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수많은 이익단체가 있고요. 인터넷은 수많은 로비스트가 있고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기꾼들도 있고요. 인터넷은 수많은 권력자들도 있고 인터넷은 정말 수많은 감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은 더 이상 어떤 자유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뒤에 그 뒤에 이어서 인터넷이 자유가 아니지만 검색의 힘은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징은 이런 부분도 또 들어가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하죠.